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자녀 둘이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지금은 5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제겐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 있었어요. 이 얘기를 친구에게 하면 다들 기겁을 하며 웬만한 아침 드라마 뺨치는 막장이라고들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남편과 결혼한 후 저는 시가와 가깝게 지냈어요. 남들은 시가가 불편하고 어렵다고들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시부모 두 분이 워낙 좋은 분들이셨고 시집살이는커녕 결혼 전부터도 결혼 후에도 저를 물심양면 정말 많이 도와준 고마운 분들이었거든요. 일평생 교편을 잡으셨던 시부는 동네에서도 인망이 두터웠고 오랫동안 상담교사 일을 해오신 시모는 사람들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들어주는 만큼 제 마음도 잘 알아주는 따뜻한 분이셨죠. 사는 지역이 달라 자주자주 뵙진 못했지만 저는 그런 두 분 덕에 결혼 생활에 힘을 많이 얻을 수 있었어요. 결혼하기 얼마 전에 아빠께서 돌아가셨고 저희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에 엄마마저 돌아가셨으니 저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잃어버린 편이었거든요. 아무리 아이 낳고 어른이 된 것 같아도 30대 나이에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나니 참 헛헛하고 외롭고 서럽고 그렇더라고요. 더 이상은 아이가 아닌 걸 알면서도 나 이제 고아구나, 혼자구나 하는 생각에 울기도 참 많이 울었었죠. 그때 제게 너에겐 우리가 있지 않느냐며 따스하게 절 안아주시던 시모의 품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항상 네 부모가 되어줄 거니까 외로워 말아라. 혹시 돌아가신 사부인 생각이 나거든. 나랑 같이 주말에 손잡고 네가 자란 고향이라도 다녀오자꾸나. 시모와 함께 손 붙잡고 제 고향에 다녀왔던 기억도 잊히지 않네요. 어릴 적 저는 작은 산골 마을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20살이 되기 전까진 참 순진하고 순박한 시골 아이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그 마을도 제법 개발을 해서 도로도 잘 돼 있고 버스도 꽤나 자주 다니는 모양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하루에 버스가 2번쯤 다니는 정말 깡 시골 마을이었거든요. 하지만 참 아름답고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곳이었죠. 특히나 저희 집은 마을이 한눈에 쫙 내다보이는 목 좋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저는 늘 평온하고 익숙한 마을을 내려다보며 그곳에서 뛰어놀았고 자랐고 성장해 갔었죠. 부모님 두 분이 다 돌아가신 후로는 저 혼자서든 아이들을 데리고서든 종종 시골 고향집에 들러 부모님 집을 관리하곤 했어요. 집이라는 게 사람이 없으면 참 쉽게 나이가 드는 거더라고요. 사람 손을 타고 사람의 온기가 있어야 집도 생기를 얻나 봐요. 부모님이 안 계신 집은 참 쓸쓸했고 슬픔이 맴도는 듯 했죠. 엄마, 나 할머니 집 너무 좋아. 여기 오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 우리 나중에 여기 와서 살면 안 돼? 정말? 정말 그러고 싶어? 여기 오면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 그리고 엄마가 자란 곳이잖아. 엄마도 항상 그리워하고 있는 거 나도 알아. 이제 점점 가물가물해져 가긴 하지만 여기 오면 어릴 때 할머니랑 같이 놀고 동치미국수 해먹고 할머니 무릎에 누워서 무서운 얘기 듣던 것도 생각나. 그래서 너무 마음이 편해. 그래, 언젠가 우리 다시 여기 와서 살자. 너희 학업 끝내놓고 지원이도 다 크고 나면 여기 와서 살자. 집도 새로 싹 리모델링하고 편하게 잘 고치면 이제 이 집도 꽤 살만할 거야. 그치? 그렇게 종종 집을 관리하며 언젠가 새로 공사를 해 고향에 내려가 살 계획을 꾸리곤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의 고향집 바로 옆집에 사시던 친한 동네 어르신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저희 집이랑은 말 그대로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살던 분이라 거의 제 집 드나들듯 서로 오가며 가족처럼 지냈었고 제가 어릴 적에 이모하며 잘 따랐던 저희 엄마와 아주 절친했던 분이셨던 터라 저도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 어르신은 결혼하시고서 얼마 되지 않아 남편분을 여의고 과부가 되신 분이어서 다른 가족들이 없었어요. 그걸 저도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장례식에서 자리를 지켰던 거고, 다른 가까운 친지가 없던 어르신이었기에 마을 사람들이 조촐하게 장례를 치렀어요. 다들 가까이 지내던 분들이라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먼 친척보다 가까이 지내던 이웃 사촌들이라 다들 손을 거들며 발인까지 모두 맡아 장례 절차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어르신의 먼 친척이라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다짜고짜 저더러 저희 부모님 고향집이 자기네 집안 땅을 침범했으니 철거를 하라는 겁니다. 아니 글쎄, 그 집에 저희 부모님 살았던 게 지금 50년이 넘었어요. 그 전 저희 조부모님 때부터 사셨으니 좋게 80년을 넘게 살았고요.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살던 집을 이제 와서 갑자기 철거를 하라뇨.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시냐고요. 80년을 살았든 800년을 살았든 문제가 있으니 빼라는 거 아니에요. 그쪽 집이 우리 고모 할머니네 집 땅을 엄연히 침범을 했고, 토지 문서상으로도 그게 다 증명이 되는데 어디서 발뺌을 하고 있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따위로 뭉개고 살겠다는 거야. 세상 무서운 줄도 모르고 말이야. 아니, 옛날 시골 마을에서 대체 언제부터 그런 걸 따지고 살았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누구네 땅이라는 문서가 있어도 오래전부터 거기다 집 짓고 산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봐주면서 지내던 그런 시골 땅이라고요. 그리고 무슨 땅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석가래 조금, 기둥 약간 침범했다고 집을 철거하라니, 그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됐고. 길게 말해봐야 통하지도 않는 사람들이네. 철거 안 할 거면 우린 당장 고소 들어갈 거고 가만 안 놔둘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날벼락을 맞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50년 가까이 어르신을 알아오는 동안 찾아온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던,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던 먼 친척이란 사람이 연락을 해서는 집을 빼라니. 그걸 어떻게 순순히 따르겠어요. 결국 고향집에서 대면을 해 단판을 짓게 됐어요. 이 문제로 시끌시끌해지니 여기저기서 마을 어르신들까지 나와 싸움판은 좀 커지게 됐죠. 글쎄, 법대로 하자니까 법대로. 내가 뭐 무리한 요구하는 거야? 내가 뭐 억지를 쓰는 거냐고. 법대로 하자고. 쫄릴 거 없으면 법원 가서 시시비비를 가려보면 될 거 아니냐고. 아니, 법대로 하면 그런 거 누가 몰라서 이래요? 그래서 제가 보상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까진 시골에서 의례 그렇게들 지내왔다지만 법적 문제로 따지고 들면 엄밀히는 저희 쪽 과실인 게 맞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고요. 50년을 살아온 집이에요. 어떻게 이걸 한순간에 무너뜨리겠어요. 보상안을 일단 들어보시고. 됐고. 보상이고 자시고 나는 필요가 없다니까. 난 이 집 다 허물고 이 땅에 새로 집 지을 건데 그쪽 집이 방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빼라고. 이 말이 그렇게가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거 듣자 하니 너무하네 정말. 아니 이 두 집이 얼마나 사이가 좋아 지내는데 먼 친척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사이를 갈라놓나 그래. 도시서만 자라 모르나 본데 시골에선 다들 이러고 살아. 들어보니 집 전부가 다 그쪽 땅도 아니라면서. 전부 다 저희 땅은 아니지만 저희 땅에 저 집이 들어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럼 거기만 3분의 1 싹둑 도려내시든가요. 그렇게라도 살 거면 사시든가. 아니, 지금 무슨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내 땅에 침범을 했으면 철거만이 답이 아니냐고. 침범한 만큼만 도려내고 말 것도 아니고 철거를 하고 당신의 땅만큼만 거기서 다시 집을 지어. 그럼 되잖아. 안 그래? 아니 참 듣자 하니까 거참 당신이 진짜 향순이네 친척은 맞아. 어째 그 평생 낯짝을 한 번을 안 들이밀고 살더니 땅 얘기가 나오니까 헐레벌떡 이러고 토지대장부터 갖고 뛰어와서 그래. 사람이 아무리 낯짝이 두꺼워도 그렇지 말이야. 이런 법이 다 있나 그래. 자, 일단 진정을 좀 하시고 저희 얘기도 좀 들어봐 주세요.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여기서 평생을 보내셨고 두 분 가시고 저희 와이프한테는 이 집만이 남아있어요. 두 분 추억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데 그걸 꼭 뺏어 가셔야겠어요? 왜 날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지 자꾸? 나는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법 무서운 줄 모르고 뻗대는 건 당신네들이라고. 아니 젊은 여자가 말을 참. 세상 모든 게 법이면 다 돼. 법이면 시골 정이고 도이고 다 깡그리 무시해도 되냔 말이야. 사람 사는 게 어떻게 다 법으로 되나. 법으로 따질 것 같으면요, 일평생 가야 친척이라고 얼굴 한 번을 안 내비친 당신의 친척들도 다 자격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시골 어르신들까지 나서서 저희 편을 들어주셨지만 상대 쪽에선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무리 오래전부터 그 집에 살아왔다고 주장해봐도 서로 합의하에 그렇게들 지낸 거라 얘기해도 결국 법적으로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죠. 그렇게 결국은 집을 철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먼 친척이란 사람과 싸우는 과정도 너무 지치고 힘들었고 법정에 가 공방을 겨루어봐야 결국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 물러설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죄책감이 남더군요. 오랫동안 물려받아 살아온 집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괴로움이 컸습니다. 그 전까진 사실 고향집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싶었기 때문에 시골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는데 일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 거기에 사는 것도 좀 지치더라고요. 고향 동네로 들어가는 길목만 봐도 우라통이 치밀고 집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부끄러움이 밀려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살던 집도 처분하고 저희는 이사를 하기로 결정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집을 처분하고서 그 돈을 남편이 찾아오기로 한 날이었죠.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진작에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날이 어둑해지고 밤이 됐는데도 도통 오지도 않고 전화도 없으니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시가에도 전화를 걸어보고 친구들이며 여기저기 연락을 돌려보는데 어디에도 남편은 없었어요. 늦은 밤이 돼도 연락이 없으니 이거 무슨 일이 났다 싶어 심장이 철렁하더라고요. 시모와 같이 경찰서에 가서 실종신고를 해야겠다 싶어 신고를 했는데 성인 남성이라 곧바로 실종신고 접수조차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랑 불화는 없었냐, 단순 가출 아니냐, 작정하고 집을 나간 것 아니냐 하면서 경찰에선 실종일 리가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저희로선 너무 황당할 따름이었죠. 남편이 애들까지 다 두고서 집을 나갈 이유도 없거니와 이렇게 갑자기 증발이 돼버린 상황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며칠이 지나서야 겨우 실종신고 접수가 됐고 저와 시모가 경찰들을 붙들고 사정을 하자 경찰에선 못 이긴 듯 남편의 행적을 추적해줬어요. 자, 여기 CCTV 화면 보이시죠? 멀쩡하게 이렇게 걸어가시는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근데 여기 이 버스에서 내린 뒤로는 이쪽도 CCTV도 없는 골목이고 해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럼 블랙박스 뭐 이런 거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남편 혹시 어디 납치라도 됐다거나 무슨 강도라도 만났다거나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무슨 큰일이 난 거면 어떡해요. 경찰관님, 저희 남편 좀 찾아주세요. 네? 그 사람 집 문제 때문에 큰 돈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 퍽치기라도 해서 뺏어간 거면 어떡해요. 저기 이쪽에서 무슨 사고 신고가 접수된 건도 전혀 없고요. 무슨 어린아이나 젊은 여성도 아니고 이런 건에서 저희가 이 조용한 동네 들쑤시고 다니면서 블랙박스 내놔라, CCTV 보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마지막 모습에서 보면 커다란 짐가방 싸들고 간 거 보이시죠? 이게 뭘로 보이세요? 저희 남편이 가출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는 그렇게 보여요. 물론 가족분들께서는 그렇게 믿기가 쉽지 않으시겠죠. 근데요, 저희가 이런 건을 수백, 수천 건을 봐왔어요. 보통은 다 의도적 가출이고요. 돈까지 찾아서 사라진 경우면 솔직히 거의 99% 확률에 가깝다고 봅니다. 말씀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확신을 하세요? 상처 드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정하고 종적 감춘 남편 찾겠다고 인생 다 거는 분들을 많이 봐서요. 혹시 돈 말고 무슨 사유가 있는 건 아닌지 짐작 가는 구석 없으세요? 짐작 가는 구석 뭐요? 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설마 저희 애들 아빠가 무슨 바람이라도 났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그렇게들 처음엔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세상 남자들이 다 그래도 저희 애들 아빠는 아니에요. 저희 남편 저랑 결혼하고서 한눈을 한 번도 안 판 사람이고요. 저희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애 낳고 몸 푸느라 제대로 간호도 못하는 저 대신 병수발 들고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한 사람이에요. 내 평생의 은인 같은 사람인데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경찰에선 남편의 전화 내역이나 카드 사용 등 생활 반응이 뜨거든 즉시 저에게 알려주겠다며 기다려보라고 했지만 여전히 실종이 아닌 단순 가출로 생각을 하는 눈치였어요. 아무리 신체 멀쩡한 성인 남자라도 그렇지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데 어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할 수가 있는지 저로선 정말 원통하기만 하고 믿어지지도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겐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라진 남편만 미친 듯이 쫓아다니면서 허송세월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딸은 대학생이 됐지만 딸이랑 제법 나이 차이가 나는 저희 아들은 아직 중학생이라 제 손도 많이 필요할 때였고요. 결국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남편도 없이 통장에 있던 몇천 남짓한 돈으로 살아갈 생각을 하니 정말 막막하기만 하더라고요. 저희 고향집을 처분하고 받을 돈이랑 살던 전셋집을 뺀 돈까지 그 돈을 찾으러 나갔던 남편이 행방불명 상태가 돼버렸으니 이사를 하려고 계획했던 집은 남은 돈을 송금하지 못해 들어갈 수가 없었고 급한 대로 작은 반지하 월세를 급히 들어갔죠. 아직 아들 다 크려면 몇 년은 더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정말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곰팡이 피고 비도 다 들이치는 열악한 반지하 생활을 하며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야 했어요. 남편이 걱정되는 마음과 우리 세 식구가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 걱정되는 마음 사이를 오가며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날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따금 경찰에 들러 남편에게서 무슨 반응은 없는지 어디 나타났던 흔적은 없는지 물어봐도 이렇다 할 생활 반응은 나타나질 않았고 점점 더 이러다 남편이 영영 나타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커져가더라고요. 그렇게 절망스러운 나날들이 계속되던 무렵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제 손을 붙들고선 시가로 들어오라고 하시더군요. 여기 네가 왜 이러고 살아? 너한텐 우리가 있는데 너희 세 식구 쓸 방 정도는 우리 집에도 있다. 그러니 우리 집으로 들어와. 어떻게 그래요? 창민 씨도 없고 이러다 창민 씨 못 오면 그것도 다 제 탓 같기만 하고. 그게 왜 네 탓이야? 창민이 사라진 게 왜 네 탓이야? 경찰에서 말한 대로 가출을 한 건지 아니면 무슨 일이라도 생겨 내 아들이 못 오고 있는 상황인지 그건 지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어떤 경우든 그게 네 잘못은 아니라는 거야. 너 그래서 우리 보기가 미안해서 지금까지 도움을 못 청한 거야? 그렇기도 하고 너무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아이들도 걱정이 되고. 애들이야 어디 가든 적응 잘한다. 어차피 혜원이야 대학 휴학 중이니 곧 다시 복학해 다니면 되고 지원이야 아직 어리지 않니? 부침성도 좋고 활달한 아이니 전학가도 금세 적응할 거다. 그러니 당장 짐 싸자. 짐 싸서 우리 집으로 가자. 그렇게 저희는 시가로 들어가게 됐어요. 시부모 두 분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방 3개 중 2개를 비워 저희에게 내주셨어요. 저희 딸은 대학 근처에서 자취를 했고 아들과 제가 방 하나씩을 쓸 수 있게 됐죠. 시부의 서재로 쓰던 방과 창고처럼 쓰이던 방의 물건을 모두 정리해 처분하면서까지 저희를 받아주고 아들이 없어진 상태인데도 며느리를 딸처럼 받아들여 베풀어 주시는 데 대한 감사함으로 저는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았어요. 어떻게든 힘을 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버티기가 힘든 시간이었어요. 몇 년이 흐르도록 남편에게선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그렇게 사랑했던 제 고향은 이제 저에겐 트라우마만 남겨준 공간이 돼버렸죠. 엄마 아빠를 기억할 수 있는 집도 잃고 남편까지 실종으로 잃어버린 슬픔만이 남은 곳이 돼버려 남편이 사라지고 난 5년 동안 그쪽은 쳐다도 보지 않고 지냈어요. 옛날엔 그렇게 좋아하던 곳이었는데 이젠 고향을 떠올려도 우울하고 슬픈 기분만 들더라고요. 남편이 행방불명되고 실종신고를 한 지 5년이 지나 남편은 결국 사망자가 됐어요. 남편의 흔적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
원래 법적으로 5년이 지나면 그렇게 처리가 된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오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정말 남편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걸, 저희 가족의 품을 떠났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니 서글픔이 밀려왔어요. 너 정말 혼자 가도 괜찮겠니? 고향이 이제 무섭다고, 슬픈 기억만 있어 힘들다고 그랬었잖아. 정말 같이 안 가줘도 괜찮겠어? 네, 어머니. 이제 저도 적응해야죠. 평생 고향 땅 안 받고 살 것도 아니고 저희 집에 대한 기억도, 그이에 대한 기억도 좀 정리하고 오려고요. 그리고 그이가 이맘때쯤 저희 집 근처에 피는 이팝나무 꽃향기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 향기가 저도 문득 그리워져서요. 오랜만에 가서 고향도 보고 좋은 공기도 좀 쐬고 그러고 올게요. 그래, 잘 생각했다. 맑은 공기도 마시고 꽃 피는 것도 보고 그렇게 소풍 다녀오듯 다녀오너라. 남편이 실종된 후 그동안은 일절 쳐다도 보지 않던 고향 땅이었지만 남편의 사망자 처리까지 하고 나니 저도 이제는 좀 훌훌 털어보내고 떠나보내야 할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버스를 타고 고향길에 오르게 됐죠. 그렇게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고향마을로 들어가는 터미널에 도착했고 다시 고향마을로 들어가는 버스를 갈아타려고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어머, 너 미양이 아니니? 어머, 재은아, 너무 오랜만이다. 야, 이게 몇 년 만이니? 한 5, 6년은 된 것 같은데 왜 도통 안 보였어? 전엔 그래도 오며 가며 우리 카페 와서 들르기도 하고 그러더니 기집애. 일이 있어서 좀 그렇게 됐어. 아, 근데 넌 왜 따로 버스로 오는 거야? 아까 보니 네 남편은 차 타고 왔던데? 아, 참! 너네 집 진짜 멋지더라. 난 그 집이 너희 집인 줄 몰랐잖아. 고향집 허물어버리고 그렇게 고쳐서 대저택을 줄 누가 알았겠어? 아니 근데 그 집 그렇게 지어놓고 나서 갑자기 동네 분위기가 확 달라 보일 정도더라. 그러고 보니 이 동네도 슬슬 개발이 되려나? 친구의 말에 저는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남편을 봤단 소리를 듣고 나니 그 뒤 말은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그게 무슨 소리야, 재은아? 우리 남편이라니? 우리 남편을 언제 봤는데? 언제 보긴 아까 봤지. 남편이랑 따로 어디 갔다 오는 건가 봐? 우리 남편 너 자주 봤었어? 이 동네에서? 아니, 자주까진 아니고 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 그동안은 너도 네 남편도 안 왔었잖아. 그 집 사서 얼마 전에 들어왔다며 네 남편이 그러던데? 친구 얘기를 듣고도 저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분명 우리말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실종이 됐던 제 남편이 왜 저희 고향집에 살고 있다는 건지, 대저택은 또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일단 제 눈으로 확인을 해야겠다 싶어 저는 곧장 고향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친구 말대로 저희 고향집 자리에는 으리으리한 저택이 들어서 있는 거예요. 옆집에 사시던 어르신 댁과 저희 고향집 터를 모두 합한 크기만큼의 큰 집이 들어서 있었죠. 거기까지야 뭐 이해가 안 되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몇 년 전 옆집 어르신의 먼 친척이라는 여자가 여기를 싹 밀어버리고 자기 집을 지을 거라고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그 집안에서 저의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그 여자와 팔짱을 끼고 웃으며 나오는 제 남편 놈을 목격해버리고 말았거든요. 5년 동안 행방불명이었던 남자가 다른 사람도 아닌 저 여자와 저렇게 다정하게 걸어 나오는 걸 보니 제가 미치고 팔짝 뛰지 않겠어요? 처음엔 당장에 달려가서 두 파렴치한들의 머리채라도 쥐어뜯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러다 문득 이러다 나만 피해 입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긴 저 두 놈들이 사는 집인 것 같고 나는 여기 혼자 왔고 근처 살던 어르신들도 돌아가시거나 이사를 나가신 통에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 보이고 혹시 싸움이 붙더라도 저만 바보같이 당하고 말겠다는 직감이 왔어요. 그래서 일단 좀 더 준비태세를 제대로 갖추고 덤비자 싶었죠. 제 평생에서 그렇게 계획적으로, 이성적으로 움직인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흥분도 잠시, 전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하고 침착하게 생각을 정리하며 둘이 사라지길 기다렸다가 몸을 숨기고 다시 마을 아래로 내려왔어요. 혹여나 제가 모르는 정보가 있진 않을지 미리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남편이 사고로 기억상실에 걸렸다거나 해서 그 여자가 누군지 전혀 모르고 같이 산다거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일단 제대로 된 진상 파악을 하기 전 대략적인 정보를 묻기 위해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로 갔고 친구가 알고 있는 정보들에 대해 물어봤죠. 기억상실? 에이, 말도 안 되지. 아까도 나보고 깜짝 놀라던데. 왜 몇 번 우리 카페 오고 해서 봤었잖아. 친분까지는 없었어도 나랑은 안면은 있었으니까. 근데 내가 요 앞번에도 한 두어 번 지나가다가 네 남편을 본 적이 있었거든. 너는 옆에 없길래 아닌가 긴가민가 했는데 이제 보니 맞았더라고. 그럼 그 인간이랑 얘기도 나눴어? 짧게. 네 남편이 자기 저 위에 집 새로 지어서 산다고 그것도 직접 말해준 건데. 와, 근데 이런 뒷얘기가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네. 세상에. 그러니까 그동안 네 남편이 5년 동안 실종 상태였다는 거지? 와,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니? 그럼 그 5년을 꼬박 실종 상태인 척 살았다는 거네? 아니, 그걸 몰랐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기가 막히지. 아주 기가 찰 노릇이지. 그 인간 아주 작정을 하고 속인 거야. 사람이 작정을 하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거든. 5년 동안 자기 이름으로 카드 한 장 안 내고 통장 하나 안 만들고 뭐든 다 현금으로 처리하면서 5년이 지나가기만 기다린 거라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니, 재은아? 어쩐지 다들 그 위에 집 새로 싹 지어 사는 여자들은 많이 봤는데 남자 얼굴을 제대로 봤다는 사람은 없었어. 너도 알겠지만 이런 시골 마을에서는 다들 서로서로 빠삭하게 알고 지내잖아. 근데 읍에서 둘이 다정하게 껴안고 걸어가는 걸 봤다더라. 차 타고 드나드는 걸 봤다더라. 그런 말은 들렸는데 정작 얼굴은 아무도 못 봤었어. 그렇겠지. 얼굴이 보였다간 마을 사람들 중 하나라도 알게 되고 그게 나한테까지 흘러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인간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무서운 인간이네. 어떻게 5년을 작정하고 속이냐? 아니, 그럼 이제 와서는 갑자기 왜 모습을 드러낸 거지? 이제 안전하니까. 그 인간 얼마 전에 사망자 처리가 됐었어. 그렇게 호적 깔끔하게 말소시켜버리고 나면 끝일 거라고 생각했겠지. 번거롭게 이혼 절차 밟을 필요도 없고 내 돈도 돌려줄 필요 없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어림도 없는 소리 내가 그렇게 두나 봐라. 내가 그 새끼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내 돈 받아내고 반드시 망하게 만들 거니까. 재은아, 그래서 말인데 너 절대 이 일 비밀로 해줘야 해. 알지? 알았어. 네가 일 제대로 처리해서 오케이 할 때까진 비밀 지킬게. 네 남편 만나더라도 너랑은 연락 안 된다고 할게. 이미 지난번에 만났을 때 5년 넘게 연락이 안 된다고 했었으니까 안 믿을 이유는 없을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는 선배에게 연락해 좋은 변호사도 소개받았고 계획도 차근차근 세웠어요. 그런데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시가에선 정말 몰랐을까? 라는 의문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아무리 작정하고 날 속이려고 했다고 한들 자기 부모님마저 속였을까? 혹시나 시부모 두 사람은 진작에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 사람들까지 날 속인 거면 어쩌나 그런 걱정이 드니까 두려움이 온몸을 엄습해오기 시작했어요. 저에겐 이제 남편보다도 더 끈끈해진 시부모였는데 만일 그런 사람들에게마저 배신을 당한 거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일단 그 일에 대해 함구했어요. 이것저것 캐묻는 시모에게는 그냥 잘 다녀왔다고 피곤하다고 하며 말을 아꼈죠. 그리고 다음 날 변호사를 만나기 전 저는 흥신소를 먼저 찾았어요. 그곳에 의뢰해 증거를 모으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게 우선이란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조사를 마친 뒤 조사를 담당했던 직원이 결과를 제게 얘기해 줬어요. 우선 시부모 두 분은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이 맞았어요.
혹시나 두 사람에게만 따로 몰래 연락을 했다거나 서로 연락하는 연락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싹 다 뒤져봤는데 그런 기록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 남자 자기 부모까지도 완전히 속이고 죽은 척 숨죽여 살았던 게 맞았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놓이는 기분이 들었어요. 시부모가 알고 있었다면 그건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절 5년간 속였던 사실보다 더 비참하고 끔찍할 것 같았거든요. 시모께서는 심지어 아들이 죽은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절에다 죄를 모시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럴 리가요. 어머님은 항상 그이가 살아있을 거니 용기 잃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자고 그러셨는데. 다른 분들께는 그렇게 얘기하시고 마음속으로는 이미 아들이 떠났다 생각한 모양이에요. 혼자 절에 가서 향 켜고 절하고 오는 모습 확인했습니다. 모두 확인해 본 결과 남편은 시가에도 연락을 일절 않고 지냈던 게 맞았더라고요. 그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려면 모두에게 비밀로 해야 하니 심지어 자기 부모에게조차도 연락을 않고 살았던 모양이었죠. 참 그렇게까지 대단한 배짱이 있는 놈인 줄은 또 몰랐네요. 그걸 배짱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제 돈은요? 저희 집 처분한 돈 들고 튄 건 그 여자한테 준 건가요? 예. 집 두 채를 다 허물고 넓은 땅이 생겼으니 거기다 대궐 같은 집을 지은 거죠. 그렇게 둘이 눈이 맞아 같이 살기 시작했고 주변에도 꽁꽁 숨긴 채 다닌 모양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놈 얼굴을 봤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차를 타지 않으면 집 밖으로 나서지도 않고 동네 사람들 눈을 철저하게 피해 다닌 모양이에요. 그 내용은 친구에게 들은 그대로였죠. 둘이 데이트할 때는 아예 다른 장소에 가서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둘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사진들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증거를 확보한 뒤 저는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짓을 한 놈을 가만둘 수는 없었죠. 처절한 복수를 하기 위해 전 놈에게 물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묻고 줄 수 있는 모든 벌을 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놈이 지게 될 법적 책임 이전에 제 남편 놈에겐 그보다 먼저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이 하나 더 있었죠. 이곳은 도시가 아닌 시골이었고 시골에선 모두가 모두의 일에 참 관심이 많거든요. 그게 때로는 불편하고 성가실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그 무엇보다 든든할 때도 있죠. 바로 지금 같은 경우가 그랬고요. 남편 놈과 놈의 불륜녀에 대한 이야기는 제 친구의 입을 타고 온 마을에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제 부탁으로 비밀을 잘 지켜줬던 친구는 그 다음번엔 제 부탁으로 만천하에 소문을 퍼뜨려줬어요. 카페를 하는 친구이다 보니 한둘에게 말만 속삭여도 소문이 발빠르게 퍼져나갔고 금세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 돼버렸죠. 아니 글쎄 이 밤나무집 딸내미 있지? 그래, 미양이. 그 딸내미 남편놈이 글쎄 그 집 땅 삼킨 그년하고 바람이 났다는겨. 뭐야? 아니, 그러면 저 위에 그 궁궐같이 집 커다랗게 지어놓고 사는 여편네하고 눈 맞아 돌아다닌다는 그 놈이 미양이 남편 놈이란 말이야? 그렇다니까. 아니, 무슨 이런 썩을 놈이 다 있냐? 아니, 그 집 부모가 알면 아주 통곡을 하고 일어나겠네. 아니,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집으로 가서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치 뭐라도 해야지. 이러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우리가 미양이 그거 쬐깐할 때부터 사탕 사먹이고 기저귀 갈아입혀가며 키웠는데 그 잡것들을 그냥 가만둬서는 안 되겠네. 그리고 저를 오래전부터 봐오셨던 마을 어르신들이 단합해 놈들의 집으로 쳐들어갔고 농성 아닌 농성을 하기 시작하셨죠. 이 잡놈들 같으니라고 어디서 할 짓이 없어서 지 마누라 외수랑 바람이 나. 이 쌍놈의 새끼 같으니라고. 이 썩을 놈아, 당장 나와서 싹싹 빌지 못해? 감히 어디서 그따위 쓰레기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어? 이 못 배워먹은 놈이 말이야. 아주 둘이서 끼리끼리 전생연분 잘도 만났어. 저 집 사는 년도 뻑하니 소리를 질러대고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다니던 년 아니여. 그런 년하고 바람이 난 놈이나 둘이 아주 똑같으니 눈이 맞았겠지. 안 그래? 어르신들은 곡괭이에 삽까지 들고 가서는 집 앞에서 농성을 해댔고 어르신들이 던져댄 돌에 놈의 집 창문이 깨지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말았죠.
내내 쥐죽은 듯 조용하던 놈은 창문이 깨지고 나니 그제야 기어 나오더군요. 어르신들 목소리만 들리는 탓에 제가 있는 줄은 미처 몰랐는지 놀라서 당황하는 모습이 아주 볼만했어요. 아니 근데 내가 바람을 피우건 뭘 하건 그쪽들이 뭔 상관이라고 대체 이 난리를. 여보, 어떻게 여기에? 왜? 내가 뭐 못 올 때 왔어? 여긴 내 고향이고 내 부모님 땅이잖아. 근데 네가 여기 있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아, 아니다. 참, 넌 이미 사망한 신분이잖아. 죽은 새끼가 왜 또 여기 살아있는 거지? 여보,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말이야. 내가 그때 그런 건. 남편 놈 제대로 말도 못하고 어버버버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긴 내가 읊어줘? 넌 우리 집 무너뜨리라고 협박해대는 인간이랑 바람이 나서는 내 돈 훔쳐가다가 홀랑 갖다 바쳤지. 그리고 이 집까지 지어 살면서 5년을 죽어 지냈고. 야,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니? 네 새끼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 어떻게 이 짓거리 숨기려고 그 세월을 숨어 지낼 수가 있을까? 정말 인간도 아니다. 인간도 아니야. 애들도 알아? 애들한테는 말하지 말아줘. 나도 부끄러워. 애들한테까진 비밀로 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여보. 그때는 내가 정말 눈이 돌아서 젊고 예쁜 여자가 갑자기 나한테 막 들이대지. 가진 재산도 있대지. 그 유혹을 남자가 어떻게 쉽게 뿌리치겠어. 나도 모르게 넘어갔어. 그래서 해선 안 될 짓을 했는데 나도 후회 많이 했어. 후회 같은 소리 하네. 후회란 걸 하는 놈이 이러고 지내니? 5년이 다 지나서 네가 사망자 처리된 거 알고 나서야 당당하다는 듯이 얼굴 내밀고 지내? 인간 같지도 않은 새끼. 에이, 그래, 바람 좀 피웠다. 내가 바람 좀 피웠기로서니 이렇게 떼거지로 인간들 몰고 와서 이럴 일이야? 무슨 야만인들도 아니고 말이야. 단체로 이게 뭐하는 짓들입니까? 예? 곡괭이에 삽에 낫에 아주 큰일 나겠네. 큰일 나겠어. 아니 뭐 지금이 뭐 조선시대입니까? 뭔 농민운동 하는 것도 아니고 남 사생활에 이렇게들 관심이 많으신지. 다들 남의 일에 열 올리지들 마시고 댁에 가세요. 에? 아주 나이들은 많아가지고 뭔 남의 일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 내가 지들 딸이랑 바람 피웠나? 신경들 좀 끄고 갈 길들 가시라고요. 그리고 그때 남편 놈이 예상 못한 상황이 하나 더 벌어졌어요. 바로 소식을 듣고 달려와준 시가 식구들이었죠. 놀라운 기세로 달려온 시부는 남편 놈의 뺨을 있는 대로 내리쳤어요. 이 천하의 쓰레기 같은 놈. 나는 이놈 한 대 때려도 되지. 내 일이니까. 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내가 니놈을 그렇게 키웠냐? 그런 짓거리나 하라고 가르쳤어? 아버지, 그게 아니라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듣고 말고 할 것도 없다. 너는 오늘부로 우리 자식도 아니다. 듣고 말고 할 것도 없다. 너는 오늘부로 우리 자식도 아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저도 힘들었어요. 저라고 뭐 편하게만 했는 줄 아세요? 5년 동안 제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었는데요. 의료보험 못 쓰니까 병원도 제대로 못 가지. 충치 하나가 생겨도 뭐 병원을 제대로 갈 수가 있나. 혹시 CCTV에 걸려서 연락 들어갈까봐 한여름에도 마스크에 모자에 꽁꽁 싸매고 다녀야 되지. 나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이게 듣자 하니까 뚫린 입이라고 어디서 함부로 나불대고 있어. 어르신, 저 이 쌀이 빗자루 좀 빌립시다. 시모는 이웃 어르신에게 뺏어든 쌀이 빗자루로 남편 놈을 사정없이 두드려댔고 놈은 팔짝팔짝 뛰어대더군요. 여보, 더 말할 것도 없어. 패는 것도 혼내는 것도 정이나 남아있을 때 하는 짓이고 이제 이놈은 우리 자식도 아니야. 그래요. 이제 아주 신경을 꺼버리자고. 우린 오늘부로 니놈하고는 모르는 사람이다. 어차피 너도 주민등록 말소되고 죽은 사람 됐잖니. 내리 5년을 죽은 척하고 부모마저 속인 자식 새끼. 우리도 더는 필요 없다. 이미 오래전 죽은 줄 알고도 멀쩡히 잘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힘들 것 없어. 니놈 진작에 죽은 셈 치고 살 테니 너도 부모 없이 살아. 엄마까지 왜 이러세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네. 속인 거 말씀 못 드린 거 다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화부터 푸시고 찬찬히 얘기해요. 엄마, 아버지 자식이라고 나 하나잖아요. 하나 있는 아들을 진짜 이렇게 내팽개치시겠다고요? 그러고도 정말 후회 안 하시겠어요?
후회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지가 뭐 아주 대단한 인물이라도 되는 줄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군. 더는 들을 것도 없다. 여보, 미양아, 이제 그만 가자. 저놈 말 들어줄 것도 없고 합의 볼 것도 없어.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벌받게 만들어라. 너희 변호사가 자신 있다고 했다며. 네, 아버님. 무조건 할 수 있는 대로 다 고소해서 최대한으로 받아내야죠. 저희가 변호사 얘기를 하며 갈채비를 하자 놈은 그제야 겁이 덜컥 났는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아대더군요. 여보, 변호사라니, 고소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정말 나 고소할 거 아니지? 아니지. 애초에 내가 이미 죽은 사람으로서 처리가 됐을 텐데 고소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여보, 나랑 다시 얘기 좀 해. 당신 나 되게 좋아했었잖아. 내가 장모님 병가도 잘해드렸다고. 나더러 평생 은인이라고 했었잖아. 벌써 잊었어? 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네가 감히 우리 엄마를 입에 올려? 그깟 병가는 몇 주 한 거 가지고 무슨 생색을 내고 있어, 이 개새끼가. 우리 엄마 집 뺏어가서 여기다 건물 지어 바람까지 피워놓고 뭐가 어쩌고 어째? 이야, 너는 진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는 쓰레기다. 재활용도 불가한 쓰레기야. 기다려. 내가 똑똑히 갚아줄 테니까.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때 가서 빌어봐야 소용없어. 울며 불며 시부모님 두 분과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아대는 놈을 놔두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곧장 고소장을 날렸어요. 남편 놈은 고의적으로 실종을 가장하고 불륜을 통해 새로운 생활을 꾸렸고 게다가 저희 친정 부모님 집을 처분한 돈을 훔쳐가기까지 했잖아요. 이 부분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가 있었죠. 게다가 재산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이익을 노리고 저희 부모님 집을 매각한 돈을 임의로 훔쳐 사용한 데에 대해 배임죄 역시 적용이 가능하더라고요. 비록 간통 자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었지만 민사상 위자료도 청구했어요. 놈의 불륜 사실이야 너무나 자명한 증거들이 다분했고 남편 놈과 그 불륜녀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불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포함해 놈이 사라진 줄 알고 제가 찾아다니며 썼던 돈들, 그렇게 흘려보낸 허송세월, 그리고 아이들에게까지 끼친 피해들까지 모두 받아낼 작정으로 모두 고소를 걸었습니다. 놈이 사망자 처리 이후 다시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야 제대로 이혼 절차도 밟았죠. 물론 재산 분할 역시 청구했고요. 남편 놈의 불륜, 사기, 실종 가장 행위로 인해 입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더불어서 말이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저는 고소를 무사히 했고 그 결과 놈에게 빼앗겼던 제 재산을 돌려받은 것은 물론 그 몇 배에 해당하는 돈들을 손해배상으로 받아냈어요. 그래도 거기서 끝낼 수 없었죠. 저에겐 한 가지 카드가 더 남아 있었거든요. 그 두 놈이 새로 지은 집 말이에요. 제가 집 퍼물고 난 뒤 트라우마로 그 땅은 얼씬도 안 할 것을 알고는 아예 저희 집 땅까지 침범해서는 집을 대궐같이 지어놨었잖아요. 비록 집 허물고 난 돈은 전 남편이 갖고 있었지만 그 땅의 권리는 엄연히 여전히 제 소유였거든요. 당장 철거하라고 해줬죠. 그때 저에게 했던 그대로 말이에요. 아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정말? 이미 돈 다 줬잖아요. 지금 이 사람도 나도 완전 알거지예요. 무슨 손해배상 항목이 그렇게 많고 위자료는 또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갔으면 됐지. 여기서 집까지 뺏어가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지. 그리고 너 법 좋아하잖아. 법대로 따지자고 몇 년 전에 네가 그렇게 타령해댔던 거 잊었어? 왜? 이번에도 법대로 한번 따져볼까? 여기가 누구 땅인지 따져서 죗값도 물어줘? 네가 그렇게 법원 드나들기 좋아하는지는 또 몰랐네. 법원이 그리웠으면 내가 또 보내주고. 아유, 됐어. 내가 미쳤어. 저런 놈이 뭐가 좋다고 눈이 삐어서는 괜히 얽혀가지고서는 일단 시골 땅에 들어와 사는 게 아니었는데. 뭐야? 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일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멀쩡하게 가정 꾸리고 잘 살고 있는 남자 꼬셔다가 이렇게 만든 게 누군데? 지금 니들이 그러고 싸우고 있을 타이밍이 아닐 텐데. 곧 철거하러 사람들이 올 거니 짐이라도 빨리 빼두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랬다간 사정없이 다 갈려나갈 테니까. 아, 그리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다시는 연락도 말고 찾아올 생각은 더더욱 말라시더라. 연락처도 다 바꾸셨고 이사도 할 예정이라 어차피 오고 싶어도 못 올 테지만 말이야. 뭐? 아니, 엄마 아버지가 정말 그러셨어? 그럼 우리 혜원이, 지원이는 애들 얼굴이라도 한 번만 보게 해줘. 우리 애들이라도. 감히 그 더러운 입에 우리 애들 이름 올리지 마. 너 이제 우리 가족 아니야. 네 가족은 쟤 하나잖아.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니들 둘이 아주 끈끈하게 붙어서 잘 살아봐. 니들 둘이 헤어지면 어쩌니? 어차피 오갈 데도 없을 텐데 안 그래? 그렇게 두 불륜 남녀는 집도 철거당하고 아예 그 마을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런 놈들을 가만두고 볼 동네 사람들이 아니었죠. 전 남편 놈 친척들에게 연락해 시가로 연락이 왔지만 시부모님 두 분은 칼같이 차단해버리셨죠. 지금은 그 불륜녀와 둘이 지지고 볶고 사는지 어쩐지도 알 길이 없네요. 뭐 굳이 알고 싶지도 않고요. 저는 이제 다 키워놓은 아들, 딸 덕에 시부모님 두 분 모시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여유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전 남편 놈에게서 받아낸 위자료와 배상금 덕에 저희 세 식구 살 집을 시가 근처에 마련해 가깝게 오가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전 남편 놈으로 인해 맺어진 인연이지만 오히려 그 놈이 빠지고 난 뒤 저희는 더 단란한 가족이 되어 잘 살고 있어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하지만 어쩌면 이 또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아닐까요? 피가 섞이고 말고 혼인으로 이어지고 말고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 간의 믿음과 사랑일 테니까요. 그럼 여러분도 서로 믿고 사랑할 수 있는 가정이 되시길 기원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세상에 기댈 데라고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엄마는 중학생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제가 21살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죠. 형제도 없고 믿고 따를 친척도 하나 없고 결국 저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희 남편을 만났고 아들도 낳았고 이 두 사람과 우리 가족이 저에게는 세상의 전부였고 유일한 안식처였죠. 저희 셋은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행복했어요. 남편은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복 없는 제 인생의 유일한 복이 저희 남편을 만난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남편은 참 다정하고 세심한 사람이었고 늘 저를 위해 아껴줬죠. 우리 식구 먹여 살리겠다고 밤낮 없이 일도 참 열심히 했고요. 저희 남편은 지방대 출신이라 학벌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어서 연애 시절에 취업 준비로 좀 골머리를 앓았어요. 그래도 결혼하기 얼마 전 회사에 취직도 하고 회사 내에서 조금씩 인정도 받는 듯 했고 하루하루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사는 남자였어요. 저는 대학 안 가고 바로 취업을 했었고 신혼 초까지도 계속 직장에 다녔어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 바로 아이를 갖게 됐고 저희 아들을 출산한 이후로는 육아에 집중하면서 집에서 살림을 했죠. 저희 둘 다 가정 형편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모아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라 신혼 살림이 녹록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늘 사이는 좋았고 저희는 소소한 행복들을 누리며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힘들지 당신. 내가 얼른 다시 일해서 어떻게든 살림의 보탬이라도 돼야 하는데 지우기가 아직은 어려서 그것도 힘들고 말이야. 당신만 너무 고생이네. 돈 걱정은 마 여보.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지우기 제대로 잘 키우는 거지. 지금 당장 좀 부족하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어.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 돼. 당신이 지금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미안해하지 마. 알았지? 그래도 당신만 혼자 고군분투하는 걸 보는 내 마음도 불편해. 남편은 우리 지우기 잘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일 아니겠느냐며 돈 걱정은 말라고 자기가 더 열심히 벌면 된다고 했지만
저는 늘 고생하는 남편이 마음에 쓰였어요. 늘 마음 한구석으론 미안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큰 보탬은 안 되지만 반찬값, 분유값이라도 벌려고 집에서 대행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생활비에 보태면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남편이 내내 안색이 안 좋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냐고 걱정이 돼 물어도 그냥 회사 일이라고만 하고 걱정 말라고 쓴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전 그런 남편이 너무 걱정됐죠. 하지만 남편은 무슨 일이 생겨도 그걸 나누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저한테까지 짐을 주기 싫어서 혼자 끙끙대는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제가 더 남편을 챙겼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후회만 남아요. 안민정 씨의 보호자분들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부군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것 같습니다. 신원 확인이 필요해 연락드렸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남편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한테, 그리고 저희 아들한테 남편은 세계였고 우주였어요. 우리에겐 돈도 없었고 이렇다 할 비전도 크게 없었지만 남편이 있었기에 저희 셋이 함께였기에 희망만 있었는데 모든 빛이 꺼져가는 듯한 느낌을 받고 말았죠. 싸늘하게 식은 남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그만 정신을 놓고 기절을 하고 말았어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후 자초지종을 파악해보려 했지만 남편은 어떤 유서도 남기지 않았고 이렇다 할 정황도 이유도 저는 끝내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뭔가 큰 압박을 받고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다는 짐작만 해볼 뿐이었죠. 왜 좀 더 남편을 신경 쓰지 못했는지 후회와 자책만이 남은 시간들이었어요. 아이와 둘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함도 컸죠. 그런데다 시가 사람들의 태도 역시 저를 한 번 더 울게 만들더군요. 이 남편 잡아먹은 년, 네가 어디서 이렇게 당당하게 고개를 들이밀어? 야 이년아, 너 우리 민종이 어떻게 한 거야? 어? 네가 뭔 짓을 했으면 애가 지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하냐 이 말이야. 안 되겠어. 이년 이거 조사를 싹 해봐야지. 누가 알아? 이년이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다가 걸려서 우리 애가 그런 짓까지 하게 됐는지. 야 이년아, 대답 안 해? 시가에선 제가 남편을 그렇게 만든 거나 다름없다며 장례식에서 난리를 피우더군요. 시부모랑 시누이, 남편의 고모들까지 합세해서는 제 머리채까지 잡고 흔들어대는 걸 그나마 집안 어른 하나가 조문객들 보기 망신스럽다며 뜯어말려 겨우 진정이 됐죠. 게다가 장례 치른 부조금마저도 시가에서 다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제가 그 돈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이유였죠. 너무너무 억울하고 통탄스럽고 시가 인간들이 원망스러웠지만 저한텐 아무런 힘도 없었어요. 저에겐 같이 맞서 싸워줄 친정 식구 하나 없었고 소송을 하든 뭘 하든 하려고 해도 지금으로선 가진 것 하나 없으니 답이 보이질 않았죠. 저희는 5년간 살면서 빚만 겨우 갚은 상태라 모은 돈이라고는 없었거든요. 월세로 살던 집에서도 쫓겨날 판이었고 결국 그 수모를 당하고도 제가 기댈 구석이라고는 결국 시가뿐이었죠. 자존심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당시에 저에겐 남아있지 않았어요. 일단 애를 굶길 순 없으니까요. 아무리 제가 밉고 꼴보기 싫어도 손주까지 외면하랴 싶은 마음에 저는 자존심이고 비통함이고 다 내다 버리고 시가에 가서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희 지옥이라도 좀 거둬주세요. 전 괜찮으니까 애만이라도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밖에서 일해서 돈이라도 벌어오려면 지옥이 않고서는 도저히 힘이 들어 그래요. 우리 지옥이만 좀 거둬주시면 제가 돈 벌어와 다 갚을게요. 그동안 잠깐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 저 미우신 거 알아요. 저도 제 자신이 원망스러우니까요. 하지만 민종 씨가 남기고 간 민종 씨 핏줄 지우기가 있잖아요. 저 우리 아이만큼은 정말 잘 키우고 싶어요. 지금 저한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님. 지우기만 좀 부탁드립니다.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한 부탁이었건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싶게 시몬은 매몰차더군요. 그러길래 없는 살림에 누가 애부터 싸질러 놓으라디? 난 말이다. 너랑 결혼한다는 거서부터 반대를 했던 사람이야. 너도 알겠지만 부모 형제 하나 없고 이렇다 할 어른 하나 없이 자란 본데 없는 여자애를 하나 데리고 와서는 결혼하겠다 나설 때부터 내 이 사달이 날 줄 알았다. 너 지금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내가 네 애는 뭐 예뻐할 줄 아니? 손 주면 그저 우쭈쭈 해서는 네 잘못이고 뭐고 싹 덮고 받아줄 거라고 믿고 은근슬쩍 대가리 들이밀어 보려는 심산인가 본데 택도 없는 소리. 난 니들 애 낳는다는 것도 기를 쓰고 반대를 했던 사람이야. 근본 없는 년이랑 결혼한 것도 모자라 우리 집안 대를 잇겠다는데 그걸 누가 환영하니? 네 자식은 네가 저지른 싹이다. 그러니 네가 알아서 해. 난 모른다. 시몬은 그렇게 빽빽 울어대는 저희 아들까지 외면하고는 문을 탁 닫아버리더라고요. 심지어 그때가 눈까지 나리던 한파가 닥친 한겨울이었어요. 가장 매섭게 추운 1월에 졸지 아들과 저는 거리에 나앉아야 할 신세가 됐죠. 애는 빽빽 울어대지 문 밖에서 빌어대느라 손발은 애는 듯이 아파오지. 정말 얼마나 살 길이 막막하던지. 그날 시모한테 당한 대우를 그 수모를 저는 아마 평생 동안 두고두고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했고 마음 너그러운 집주인 덕에 다행히 저희 모자는 곧바로 쫓겨나진 않았어요. 그 집 신랑이 아주 요즘 사람 같지 않게 성실하게 착하게 살고 애기 엄마도 그동안 참 싹싹하니 잘하고 그랬던 걸 아니까 여유를 주는 거야. 매몰차게 바로 내쫓는 건 내 양심상으로도 그렇고 젊은 세대기 남편 그렇게 보내고 얼마나 정신이 없고 황망하고 그러겠어. 내가 그 마음을 왜 모르나. 이번 달 월세는 안 받을 테니 그 사이에 집을 한번 알아보는 게 좋겠어. 마음 같아서야 더 도와주면 좋겠다만 애기 엄마 나도 이게 큰 수익원이야. 나도 한 달 돈 안 받으면 타격이 크다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알아봐서 한 달 뒤에는 방을 좀 빼줘야겠어. 더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하구만 그래. 아니에요 아주머님. 이렇게 여유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얼른 알아보고 최대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해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주인 아주머니는 제게 한 달 여유를 주더라고요. 아직 막막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어딘가 싶었죠. 그렇게 전 일단 급한 대로 당장 할 일도 찾고 앞으로의 거처도 구해야 해 마음이 바빴어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저 같은 한부모 가정에다 저소득층인 경우에 급한 대로 보호소 입소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도 하고 사이트로 보호소 입소 신청도 하고 저희 아들이랑 당분간이라도 머물 거처도 찾을 수가 있었죠. 보호소 입소가 다행히 한 달 안으로 된다고 해서 그쪽에서 자리가 나면 곧바로 연락을 주기로 했고 월세방 빼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일도 시작했어요. 부업 삼아 하던 블로그 일 정도로는 이제 택도 없잖아요. 무슨 일이든 해서 일단 애랑 같이 살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해야 했죠. 보호소에 들어간다고 해도 거기에 언제까지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당장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일을 쉰 지 몇 년 되기도 했고 다시 직장을 구하기엔 저한테는 주어진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취업을 하려면 구직 활동도 해야 하는데 일이란 게 그렇게 쉽게 구해지겠냐고요. 경력 단절 기간도 있는 데다 이력서 넣고 면접 보고 하려면 취업까지 못해도 두어 달은 걸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 돈이 없었으니까 제대로 갖춰진 회사 입사 같은 건 꿈꾸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게다가 지금 또 하나 문제는 저희 아들이 저랑 한시도 떨어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였어요. 저희 애가 원래는 아침마다 어린이집에 울지도 않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잘 가고 저녁에 데리러 가도 어린이집에서 잘 놀았다고 엄마 한 번을 안 찾고 잘 지내던 그런 밝은 애였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빠 그렇게 되고 나서는 죽음에 대해 어렴풋이 짐작이라도 한 건지 제 딴에는 혹여 저까지 떠날까 봐 걱정이라도 된 건지
어린이집도 안 가려고 떼를 써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니 저는 애를 들쳐업고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죠. 애를 업고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없을까? 어디 토스트 가게 같은 데라도 취업할 수 있을까 하고 기웃기웃거리다 번번이 퇴짜를 맞았어요. 그렇게 일주일 넘게 일을 못 구하고 있으니 어느 날 저희가 새들어 살던 집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살짝 부르시더라고요. 애기 엄마, 내가 하도 보기 딱해서 그러는데 혹시 유압시장에서 나물 장사라도 해볼 생각이 있어? 아무리 그래도 젊은 사람이 그런 일 하긴 좀 그런가? 아니요, 저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참을 더움을 가릴 처지가 아니라서요. 하기사, 저 어린 게 엄마 품 안 떠나겠다고 저렇게 딱 붙어 있는데 어디 가게에서 받아주기가 쉽겠냐고. 그럼 내가 좀 연결을 시켜줘 볼까? 사실 우리 엄마가 유압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애기 엄마가 원하면 내가 나물 떼우는데 연결해 줄 수는 있거든. 정말요?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전 생전 해본 적도 없는 장사를, 그것도 제대로 된 가판대도 없이 시장 바닥에다 쭉 늘어놓은 나물 장사를 하게 됐어요. 예전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이었겠지만 지금의 저에게 뭐 그런 걸 가릴 정신이 있기나 했겠어요. 그런데 막상 시작은 했는데 제가 뭐 장사를 해본 적이 있기라나 장사 수완이 있기를 하나요? 변죽 좋고 넉살 좋은 성격도 아니다 보니 처음엔 장사가 정말 안 됐어요. 팔리는 건 정말 조금이었고 아예 아무것도 못 팔고 가는 날도 있었죠. 그래도 주변 시장 상인들이 저희 모자를 딱하게 여기면서 장사를 좀 도와주기도 하고 저희 아들을 챙겨주기도 하고 젊은 세대기 고생이라며 많이 아껴주신 덕에 그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렇게 장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어려 보이는 젊은 청년이 퇴근을 하고 오는 건지 저녁 늦게 와서는 남아있는 나무를 전부 다 사주더라고요. 이 나무를 다요? 네, 다 주세요. 남은 거 다요. 나무를 정말 좋아하나 보네. 잠시만요. 저한테서 나물 사가는 건 대부분이 다 나이대 좀 있는 주부들이라 젊은 친구가, 그것도 남자가 무슨 나물 요리를 해먹으려고 그러나 싶어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고맙기도 했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남은 나물 다 주실래요? 남은 나물 다 주세요.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여기 나물이 맛있더라고요. 남은 나물 다 주시겠어요? 처음엔 정말 필요해서 사가나 보다 싶었는데 그 청년이 2번, 3번 자꾸 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마다 남아있는 나물을 전부 다 사가지고 가는 걸 보니 일부러 그러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어제 이만큼씩 사가 놓고 또 다음날 또 이만큼을 죄다 사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디 떼어다 장사할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내가 애 없고 장사하는 걸 보니 불쌍해 보여 그러나 보다 싶더라고요. 저 손님, 혹시 내가 젊은 나이에 이러고 장사하는 게 안 돼 보여 그러는 거면 굳이 그러실 거 없어요. 동정받자고 하는 일도 아니고 나도 어떻게든 먹고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니까 굳이 이렇게 다 사줄 필요 없어요. 마음은 고맙지만 이제 안 그래도 돼요. 동정 아니에요. 안 돼 보여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저도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받으세요. 제가 돌려 사양했지만 청년은 자기도 어머니 생각이나 그런다며 한사코 제 손에 돈을 쥐어주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로도 여러 차례,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해서 남은 나무를 사주던 청년은 어느 날부턴가 통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기야 아직 사회초년생 정도로 어려 보이는 친구가 무슨 돈이 있다고 매일같이 그렇게 와서 사주겠어요? 지금까지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싶었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 푼 두 푼 모으기가 빠듯한 상황이라 좀 아쉬운 마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싶은 걱정도 들었고요. 그런데 한 열흘 정도를 안 보이던 청년이 어느 날 다시 찾아온 거예요. 남은 나물 다 주시겠어요? 청년이 또 남은 나물을 다 달라고 하는데 전과 달리 얼굴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한참 동안 얼굴이 안 보여서 무슨 일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긴 했는데
사실 제가 해외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앞으로는 도와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찾아오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죄송해요. 아, 그렇구나. 나한테 미안할 게 뭐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신경 써주고 도와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데. 해외 어디로 가는진 모르겠지만 어디에 가 살든 몸 건강히 잘 지내세요. 외국 나가 살면 서러울 때도 많을 텐데 그래도 잘 이겨내실 거라고 믿어요. 너무 좋은 분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든 사랑받으실 거고 잘 될 거예요. 제 말에 고개를 떨구던 청년은 곧이어 저에게 나물값이라며 두둑한 봉투를 건네더군요. 여기 나물값이에요. 네? 아, 이게 무슨 나물값을 이렇게 줘요. 이따 집에 가서 열어보세요. 꼭이요. 황당한 상황에 이게 뭐냐고 물었지만 청년은 이따 집에 가서 열어보시라는 말만 남기곤 황급히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봉투 안을 얼핏 보니 서류와 돈뭉치가 보였고 이게 뭔가 혼란스러웠죠. 얼핏 보기에도 돈 액수도 커 보여 이걸 받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른 청년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저희 애가 엄마 하고 울어제끼며 제 바짓가락을 부여잡는 통에 그러지도 못했죠. 결국 그날 장사를 일찍 정리하고 집에 돌아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봉투 안에는 나물값으로는 말도 안 되는 금액과 여러 서류 뭉텅이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엔 쪽지도 한 장 있었죠. 쪽지에는 이게 남편분의 유서입니다. 이 서류들을 남편분이 다니셨던 회사의 회장에게 전달해 주세요. 라는 내용이 써 있었어요. 서류는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게 뭔지 알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가방끈이 짧기도 하고 재무제편이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니 뭐니 죄다 경제 용어들 투성이에 어려운 말들이 가득했죠. 이 서류들이 뜻하는 바가 뭔지도 전혀 모르겠고 저는 그냥 남편의 짧은 유서만을 보고 하염없이 울 뿐이었어요. 다만 그 청년이 뭔가 남편의 죽음에 대해 알고 있다는 생각, 제 남편의 죽음이 남편이 다녔던 회사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강한 확신만은 얻게 됐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지레짐작으로 어렴풋하게나마 생각을 하고 있던 사실이긴 했거든요. 남편이 회사만 다녀오면 10년은 더 늙은 얼굴이 돼 고민이 깊어 보였고 제가 물으면 아니라고 얼버무릴 때가 많았어요. 그런 남편의 태도가 몇 달이고 지속되다가 어느 날 그렇게 남편이 명을 달리했으니 그 석연치 않은 죽음에 남편의 회사가 연관되어 있을 거란 짐작은 저도 했죠. 제가 조금만 더 정신적 여유가 있었다면 어떻게든 알아보려고 애라도 썼겠지만 저에겐 그럴 상황적 여유도 없었고 그런 큰 회사를 상대로 뭔가를 해볼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었으니 그저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말이죠. 하지만 이 청년이 전해준 서류를 보니 그게 다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어도 적어도 이 회사의 비리가 내 남편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다는 사실만은 짐작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저로선 그 정도 짐작밖에는 해볼 수 없었고 일단 이게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려면 내 남편의 죽음에 얽힌 진상 파악을 제대로 하려면 그 청년이 시킨 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음날 전 곧바로 회사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회장을 만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글쎄 회장님을 바로 만나게 해드릴 수는 없다니까요. 미리 약속을 잡고 오시든가 하세요. 제가 연락처도 모르는 회장님을 어떻게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고 와요. 제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왔으니까 일단 들여보내라도 주세요. 네? 만날 상대가 되는지 아닌지는 회장님이 직접 판단하시면 될 일 아니냐고요. 글쎄 그걸 왜 그쪽에 판단하세요? 아무튼 일단 돌아가세요. 하기야. 딱 봐도 추리한 행색의 여자가 왜 내까지 하나 데리고 와서는 다짜고짜 여기 회장 좀 만나자고 하는데 누가 얼른 그러시 하겠어요. 직원들의 가로막혀 답답한 상황이 됐고 그 순간 저는 혹시 우리 남편 이름을 대면 들여보내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직원에게 서류를 꺼내 보여줬죠. 저 여기 다니던 안민종 대리 아시죠? 제가 그 사람 안사람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남편 관련된 문제로 여기 회사 회장님이랑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이쯤 되면 설명이 될까요?
그러자 직원들이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하더니 이내 제게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잠시 뒤 회장이 오케이 사인을 보냈는지 회사 측에선 저를 들여보내주더군요. 1층 안내소에 아이를 잠시 맡겨두고 저는 곧장 회장실로 가게 됐죠. 회장실로 안내받아 가는 길에 회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예상을 해봤어요. 솔직히 그 사람이 저희 남편의 존재라도 알까 싶긴 하더라고요. 사실 이 회사가 직원 몇십 명 되는 회사도 아니고 제법 규모가 큰 회사였는데 어떻게 직원 한 명 한 명의 이름까지 회장이 다 기억하겠어요. 그냥 무슨 팀 누가 죽었다더라 하는 전달 정도만 받았거나 혹은 그조차 모를 수 있겠다고 짐작하고 있던 상태였죠. 그런데 회장실에 들어갔더니 전혀 뜻밖의 상황이 펼쳐졌어요. 회장이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저더러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왔어 그래? 회사에 더러운 비리를 저질러 놓고 심각한 누를 끼쳐놓고 뭐가 억울하다고 죽은 남편 배우자까지 여기로 찾아왔냔 말이야. 대체 무슨 염치가 있어서 나를 만나러 온 건지 그래 얘기라도 들어보지. 전혀 생각지도 못한 회장의 대응에 저도 순간적으로 욱해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대체? 우리 남편이 해를 끼치다니요. 우리 남편은 그 사람은 이 회사에 충성을 다한 죄밖에는 없는 사람이에요. 비리라뇨. 심각한 누라뇨. 내 남편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요. 그런 짓을 할 사람도 못 되고 그럴 사람도 아니라는 거. 그리고 내 남편 고작 몇 년 근무한 대리예요. 그런 사람이 이 회사에 심각한 비리를 끼쳐봤자 얼마나 끼칠 수 있는데요? 나도 지금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알겠네요. 회장님, 그쪽도 분명 뭔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요. 일단 이 서류부터 보고 말을 하세요. 나는 그쪽한테 뭘 따지러 온 사람도 아니고 보상 같은 걸 바라고 온 사람도 아니에요. 단지 이걸 전해주러 온 것뿐이지. 여기에 내 남편 유서가 들어있어요. 컴퓨터로 작성한 것 같은데 내 남편 유서가 여기 들어있고 그리고 무슨 서류인지는 모르겠지만 박한영이란 남자가 그쪽도로 보여주라고 그럼 진실이 밝혀질 거라면서 나한테 전해준 서류들이 있다고요. 나는 가방끈도 짧고 일자 무식이라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그쪽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걸 보고 말을 하더라도 해보자고요. 저는 흥분에 와다다 말을 쏟아냈고 제 말에 회장은 화들짝 놀라더군요. 아니 박한영이라니 그 애를 어떻게 알아요 그쪽이? 저 장사하는 데 와서 알게 된 사람인데 왜 그러시죠? 청년은 혹시라도 끝까지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들어준다면 본인 이름을 대보라는 말을 쪽지에 남겼었는데 회장이 저렇게 화들짝 놀라는 걸 보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나 보다 싶었죠. 그 애는 내 아들입니다. 네? 그쪽... 아니, 회장님 아들이라고요? 그 청년이? 이번엔 회장의 말에 제가 깜짝 놀랐죠. 그 청년, 그러니까 박한영이라는 그 사람이 회장 아들이었다니. 그 청년 행색만으로는 전혀 짐작 못했던 부분이었거든요. 회장은 그제야 저를 소파로 안내하더니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만나게 된 건지, 어쩌다 이 서류들을 받게 된 건지. 그래서 일단 저는 있었던 일들을 모조리 다 설명했어요. 제 남편이 죽기 몇 달 전부터 보였던 태도, 어느 날 갑작스레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남편의 일, 이후 저의 삶과 장사를 하는데 찾아오던 청년, 그리고 그 청년이 제게 건네주고 간 서류들에 대한 얘기까지. 제가 얘기를 마치자 회장은 한참 동안 느리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는 서류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더니 회장의 안색이 이내 안 좋아지고 화가 난 듯 부들부들 손을 떨어대기까지 하는 거예요. 일단 서류 확인은 했습니다. 사모님 말대로 돌아가신 부군과 관련해서는 저희 쪽에서도 몰랐던 문제들이 있는 것 같네요. 일단 여기와 관련된 직원이 현재 해외로 휴가를 나가 있는 상황이라 조사하는 데 시간이 며칠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사람 돌아오면 서류 진위 여부 확인해보고 철저한 규명 과정 거쳐서 다시 정확히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군요. 그럼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댁에 가 계시면 빠른 시일 내로 연락드리죠. 그리고 부디 아까의 무례함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서 회장은 기사를 시켜 저와 아들을 집으로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여전히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몰라 얼떨떨한 상태였지만 뭔가 해결이 될 실마리가 보인다는 느낌만은 들었어요. 회장의 태도로 보아 그것들이 뭔가 중요한 문서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였고 어쩌면 저희 남편의 죽음에 관한 문제도 명명백백히 밝혀낼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 보였죠. 남편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그날은 마음 편히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뒤 회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진위 파악이 끝나 전달할 말이 있으니 다시 한번 회사로 방문해달라는 연락이었죠. 전 회사에 찾아갔어요. 이번 방문은 아이 없이 혼자 갔고 또 이번엔 이미 사전 약속이 된 건이라 직원들도 곧바로 저를 알아보고 들여보내주더라고요. 회장실에는 회장과 어떤 여자 그리고 청년이 한 공간에 있었어요. 제가 도착하자 회장이 청년을 향해 고갯짓을 했고 청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청년의 설명에 따르면 청년은 새엄마, 그러니까 바로 옆에 앉아있는 그 여자의 지시로 재무부서에 들어가게 됐는데 청년이 들어가게 된 그 자리가 제 남편이 일했던 자리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 서류들에 이상한 부분이 있어 조사를 해보게 됐고 그 결과 제 남편이 죽게 된 정황을 파악하게 됐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깊은 죄책감을 느낀 청년이 죽은 제 남편의 아내인 저를 찾아냈고 힘들게 생활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파 도와주게 됐다는 거였죠. 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이 여자 장혜영에 얽힌 비리 정황 증거들이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 문제에 연루된 안민종 씨가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확신도 들었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정황 증거는 됐지만 아버지가 너무 굳건히 믿고 있는 와중이라 그것들을 무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사람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워낙 크신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채집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는 해외 발령을 지시하더군요. 그렇게 전 졸지에 제대로 상황을 밝혀내기도 전에 해외로 쫓겨나듯 떠나게 됐죠. 지금까지 모은 자료들을 아버지께 전달해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하면 효과가 없을 거라는 걸 알았죠. 믿지 않을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돌아가신 안민종 대리의 아내분 유지한 씨를 통해 전달하면 그때는 아버지가 색안경 없이 객관적인 눈으로 그 자료들을 봐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었지만 그 새엄마란 사람과의 재혼을 전후로 회장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꽤나 깊어 보이더라고요. 아마 청년은 새엄마와의 재혼을 반대했든가 탐탁지 않아 했을 거고 새엄마란 여자는 둘을 이간질하거나 했겠죠. 여우 같은 새엄마의 말들 때문에 아들에 대해 탐탁지 않은 구석이 많아진 회장은 그런 청년이 하는 말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을 테고요. 뭐든 반대만 하고 안 좋게만 본다 생각하니 청년이 내미는 증거라고 해봤자 제대로 객관적으로 볼 생각도 안 했을 거고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세 사람이 뿜어내는 포스와 돌아가는 분위기 그리고 청년의 말로 봐서는 대충 그런 상황이 그려지더군요. 그러니까 생판 남이기는 해도 나를 통해 전달을 하는 편이 훨씬 더 회장을 설득하기에 좋을 거란 청년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옳았던 거죠. 그럼 해외로 나간다고 하던 건 어떻게 된 거였어요? 별 수가 없었어요. 발령이 난 이상 지아님께 반신반의하면서 서류를 다 넘기고 저는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나가 있었죠. 그런데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고요. 혹시 일이 잘못됐나 싶기도 하고 서류가 사라지거나 혹은 아버지가 믿지 않았다거나 혹은 어쩌면 아예 만나지도 못했을 수도 있겠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결국 안 되는 건가 싶어 체념하고 있던 차였는데 며칠이 지나서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렇게 다이렉트로 저한테 바로 연락이 온 건 몇 년 만의 일이었죠. 얼른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제 됐다 싶더군요. 이제 됐구나. 해볼 수 있구나. 청년이 말을 마치자 새엄마란 여자는 발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모함이야. 회장님, 상환씨,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당신 이거 믿으면 안 돼. 야, 이 새끼야. 회장님이 그 얘기를 믿을 것 같아?
너 내가 휴가 나간 사이에 다 조작한 거 아니야? 너 대체 무슨 서류를 어떻게 조작한 거야? 나 물 먹이려고 무슨 짓을 한 거냐고? 회장님, 이거 다 가짜예요.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요. 이놈이 다 조작한 거예요. 이놈이 다 꾸며내서 조작하고 나 내쫓으려고 만들어낸 가짜 증거들이라고요. 당신 날 그렇게 몰라요? 내가 몇 년 동안 해온 게 있는데,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 회사에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데, 당신 이거 고지고대로 믿는 거 아니죠? 그쵸? 조작? 조작은 당신이 한 거겠지. 재무제표 조작해서 실적 속이고 거기서 부당이득 챙긴 게 당신이잖아. 그렇게 당신이 한 죄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 아무 죄 없는 사람이 당신 때문에 죽었다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끝까지 발뺌을 할 수가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러고도 사람이냔 말이야! 세 사람 사이에는 공방이 오갔고 그들 사이에 오가는 말들을 모두 정확히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죽은 저희 남편의 상사이자 청년의 새엄마인 그 여자가 제 남편에게 지시 협박을 해 재무제표를 조작하고 더 많은 실적을 냈다고 거짓 보고를 하게 만든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더 많은 성과를 얻고 돈도 받게 됐고요. 하지만 그 돈은 상사인 본인이 다 갈취해갔고 죄가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저희 남편한테 다 뒤집어 씌울 작정이었던 거예요. 남편이 사모님이 다 지시한 것 아니냐고 따지고 들자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너 혼자 한 일을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냐며 오히려 뻔뻔한 태도로 나간 모양이었죠. 결국 그 많은 죄를 혼자 떠안게 생긴 남편은 저한테는 말할 엄두도 못하고 혼자만 끙끙대다가 그 일이 더 크게 번지며 결국 저와 저희 가족들 전체에게까지 피해를 끼칠까 염려가 돼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선택까지 해버렸던 거였습니다. 단순히 회사 일이 힘들어서 뭔가 잘 안 풀리는 일이 있어서일 거라고 아니라고 무지한 생각을 갖고 있던 전 그제야 진상 파악이 됐고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남편에게 너무너무 미안했고 제 자신에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얼마나 무식했으면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으면 남편한테 이런 일이 있단 걸 짐작조차 못했을까. 남편이 나한테 상담할 엄두조차 못 냈을까. 얼마나 바보 같았으면 이렇게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고도 아무것도 몰랐을까 싶어 깊은 죄책감이 몰려왔죠. 그리고 제 눈앞에 있는 그 여자가 너무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저는 발악하며 회장과 싸우고 있는 여자에게 달려들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그런 짓을 시켜서 죄책감을 씌우고 나중에는 그런 선택까지 하게 만들어. 나한테는 전부 이 사람인데 이걸 어쩔 거야. 내 남편 살려내. 내 남편 살려내라고. 내 남편 살려내. 내 남편 살려내. 저는 악에 받쳐 거의 짐승처럼 포효하며 울어댔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멱살을 잡고 놔주지 않았죠. 여자는 아무 말도 않고 저를 떨쳐내려 했지만 저는 끝까지 멱살을 놔주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제 남편에 대한 미안함을, 죄책감을,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원망을 그렇게 우는 걸로밖에 달리 풀 방법이 없었죠. 시간이 좀 지나서야 겨우 진정이 됐고 상황도 일단락이 되는 듯 했어요. 그렇게 모든 진실을 밝힌 후 회장은 자기가 큰 실수를 했다며 저에게 사죄를 하더군요. 어떻게 이 죄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남편분의 죽음에 대해 감히 어떻게 보상이란 말을 꺼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빌어도 모자란 일이죠. 제가 부족했던 탓입니다. 부하 직원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제대로 파악만 했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 모든 게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죄드립니다. 회장은 무릎까지 꿇고 제게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진작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 여자, 제 재혼한 와이프입니다. 원래도 일을 잘하던 사람이고 회사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자리를 내준 거였는데 뒤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망치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모자랐던 탓이죠.
뻔뻔하게 연기해대는 걸 곧이곧대로 믿고서는 실제 파악은 전혀 하진 못했으니 돌아가신 남편분을 살릴 수도 없고 그 아픔을 어떻게 달랠 수야 있겠냐마는 그래도 할 수 있는 피해 보상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의 사과 끝에 곧이어 청년의 새엄마는 회장의 지시로 들어온 감사팀 담당자들에 의해 양쪽 팔을 잡혀 끌려나가시피 나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가면서도 회장을 향해 발악을 하더라고요. 여보, 저놈이 하는 모함이야. 날 그렇게 못 믿어요? 저놈이 다 짬판이라고요. 내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나 이제 옛날 그 아무 보잘것없던 장혜영이 아니라고. 회장 사무식이라 돼서 그깟 돈 좀 뒤로 꿍쳐보겠다고 내가 그런 짓을 해? 말이 안 되잖아. 나 그런 적 없어. 나 그런 적 없다고. 야, 박한영, 너 이 새끼.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이 새끼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니? 그렇게 눈에 가시 같아서 이딴 판을 짰어? 나 물 먹이려고? 너 이 새끼 내가 두고 봐. 내가 너 꼭 나락가게 만들어줄 거야, 이 새끼야. 청년을 가리키며 저놈이 하는 모함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못 믿냐고, 다 저놈이 짠 판이라면서 이렇게 증거가 다 나온 마당에도 그렇게까지 발악을 해대는 모습을 보니 저까지 다 애잔해지더라고요. 결국 이 짓거리 하려고 나한테 그렇게 살랑댔던 거였니? 내가 그동안 제대로 홀렸던 게지. 여우한테 제대로 홀려서는 내 친아들마저도 안 믿고 내 자식 같은 회사까지 망칠 뻔했으니 반은 내 아들이 아니라 네가 짠 거겠지? 내 아들이랑 내 사이까지 이간질하고 뒤에서는 이런 짓까지 벌여서 우리 회사를 아주 무너뜨릴 작정을 했구나. 네가 이딴 짓을 벌인 죄값은 아주 뼈저리게 치르게 될 거다. 그리고 함부로 내 아들에 대해서 말하지 마. 아무리 지금은 여우 같은 니까 것 때문에 사이가 틀어졌다고는 하지만 내 아들은 내가 잘 아니까. 이놈 어릴 때부터 바보 같을 정도로 어리석을 정도로 착하고 어리숙해 터져서 남한테 다 퍼주고 다니느라 지 이익 하나 제대로 챙길 줄 모르는 놈이라 늘 성에 차지 않았지. 어째 그렇게 실속 없이 사느냐고 나랑 부딪힐 때도 많았지만 그래서 난 이놈을 잘 알아. 이놈이 절대 그런 짓을 할 놈이 아니란 걸. 니까 것 같은 수준으로 내 아들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지 마. 어디서 감히 내 아들을 모함하고 있어? 이미 증거까지 다 나와 있는 마당에 그렇게 발악을 한다고 내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 보니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멍청한 인간이었군 그래. 회장은 여자를 향해 소리쳤어요. 그제야 새엄마란 여자는 부글부글 끓는 표정을 하면서도 차마 2분 더 못 대고 감사팀 사람들에 의해 어디론가 끌려갔죠. 아마 거기서 진상조사를 제대로 받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후 그 여자는 회사 내에서의 자체 진상조사를 마친 끝에 고소 접수가 됐고 회사와는 소송을 벌이게 됐죠. 회장은 이혼 소송도 함께 걸었고요. 아직 소송이 다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약속한 보상은 먼저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다 보상이 되겠습니까? 부족하고 부족한 걸 압니다. 하지만 작은 성의로 여기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장은 약속한 보상은 먼저 하겠다며 남편의 사망을 산재로 처리하고 위로금을 주더라고요. 남편의 죽음을 대가로 받는 돈 같아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었죠. 그렇게 멍하니 있는 제게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분의 죽음에 대해선 이 회사의 관계자로서 두고두고 죄를 빌겠습니다.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냐마는 제가 대신에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죄의식 갖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당연히 드려야 하는 몫이니까요. 아니요. 한영 씨가 왜요? 한영 씨 잘못이 아닌 거려. 새엄마라는 사람 그 여자가 한 짓이잖아요. 착한 사람이 왜 대신 죄값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저도 남편 그렇게 보내고 참 오랫동안 죄의식 안고 살았어요. 내가 더 살폈더라면, 내가 더 잘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눈치가 빨랐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똑똑했더라면. 그런 생각으로 너무 괴로운 날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더 이상은 죄책감 갖지 않으려고요. 죄를 지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우리가 죄책감을 가져야 해요? 잘못한 사람은 저렇게 아직도 뻔뻔한데. 그러니까 한영 씨도 더는 그러지 말아요. 알았죠?
그렇게 저는 아들이랑 둘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방 3개짜리 빌라를 얻게 됐고 제 남편의 죽음을 비로소 제대로 추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후 저는 청년과 종종 연락을 하고 몇 번 만나기도 하며 지냈어요. 청년은 회장의 뒤를 이을 경영 수업을 받으며 회사 일에 열중했고 그러다 어느 날 저에게 회사 일자리 하나를 제안해 주더라고요. 아니요, 저한테 너무 과분한 자리 같아요. 저 애 낳고서는 6년 넘게 회사 쉬었어요. 그리고 고졸 출신이라 그냥 작은 회사에 다닌 게 다고요. 이렇게 큰 회사에 제가 게 무슨... 아니에요. 마음은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처음엔 너무 과분한 자리 같고 내가 무슨 도움이 될까 싶어 거절했지만 청년은 다시 거듭 제안했어요. 아니요, 지한 씨가 딱인 일이 있어요. 정말 잘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하는 거예요. 동정심도 배려도 아니고 능력 있는 인재를 제가 스카우트하는 거라고요. 전에 블로그 얘기한 적 있었죠? 그때 블로그에 들어가서 본 적 있어요. 그런데 찬찬히 보다 보니 글을 꽤 잘 쓰시더라고요. 관련 업무에 적임자가 필요했던 차에 지한 씨 생각이 났어요. 거기에 배정하면 딱일 것 같아 제가 인재를 영입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 남편이 남기고 간 귀한 인연을 통해 생각지도 못한 취업을 하게 됐고 지금은 회사에 다니며 저희 아들에게 더 떳떳한 엄마로 살 수 있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회장 사무 자리를 꿰차고 인생 역전 한번 해보려던 그 여자는 소송에서 패하고도 인정하기가 어려웠는지 양심도 없이 항소까지 했지만 멋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택도 없어 보이는 싸움이네요. 앞으로도 그 여자의 인생은 이제 그냥 내리막길만 남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참, 그리고 제가 뜻하지 않게 취업도 하고 집도 생기고 하니 그제야 전시가 인간들이 알고는 득달같이 찾아와서 저더러 무슨 꿍꿍이가 있었는지 자기 아들이 남기고 간 재산이 있는데 제가 꿍쳐놓고 모른 척하다 혼자 다 쓴 건 아닌지 저한테 애초에 무슨 남자가 있었는데 그놈이랑 어떻게 해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만든 건 아닌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해가며 따져 묻더라고요. 참 양심도 없죠. 기어이 남은 부조금까지 탈탈 털어간 인간들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놈들에겐 제 남편의 마지막에 얽힌 진상을 알 권리도 자격도 없다 생각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도리라는 생각으로 남편의 유서만은 보여줬어요. 유서에는 온통 저와 저희 아들에 대한 얘기뿐이었고 미안함만이 뚝뚝 묻어났거든요. 유서를 보고 난 시가 인간들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묻기에 남편 억울함 풀고 회사에서 보상해줬다는 얘기만 하고 내쫓아버렸어요. 예, 내가 뭘 바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아들한테 그런 보상금이 나왔으면 가족인 우리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이야. 그 돈이 탐나세요? 그럼 어디 한번 소송이라도 걸어보시든가요. 결단코 절대 그쪽이 1원 한 푼 가져가진 못하겠지만 아니 내가 그러겠다는 게 아니라 아니면 썩 나가주실래요? 이제 그쪽이랑 상대할 이유가 전혀 없어서요. 전시모와 시가 인간들은 남은 콩고물이라도 얻어먹고 싶었는지 자꾸 찾아와 기웃댔지만 그 추운 날 저랑 저희 아들을 길 한복판에 내팽개치던 전시모가 그랬듯 똑같이 길거리로 쫓아내버렸죠. 앞으로도 절대 만나주지도 10원 한 장 주지도 않을 생각입니다. 저의 남편이 남기고 간 혈육인 제 아들조차 외면했던 그 인간들에겐 그럴 자격도 없으니까요. 아마 저희 남편도 같은 생각일 것 같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오랫동안 죄책감 속에 살았고 저는 여전히 남편이 하루하루 그립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자책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그 대신 저희 아들을 누구보다 착하게, 훌륭하게 키워내려고요. 저희 남편이 그랬던 말이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전하며 여기서 줄이겠습니다.